제107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제10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3조를 공부하면서 이제 법률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있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포함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을 배웠는데요.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런 요건이라는 그런 의미죠. 법률 효과라고 하면 권리와 의무가 될 텐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법률 행위이다. 그런데 법률 행위는 불법 행위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 실수로 넘어뜨려서 치료비 채무가 발생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치료비 채무를 발생시켜야지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발생시키는 권리 의무가 아니잖아요. 법률 효과가 아니잖아요. 이것과 다르게 법률 행위는 계약과 같이 시계를 10만 원에 사겠다라는 어떤 이런 의사를 표하고 그걸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 그럼 10만 원에 팔겠다 이런 승낙을 해서 이런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이런 시계를 팔고 10만 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의사가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가 합치되는 이런 계약과 같이 의사표시를 요소로 포함하는 그런 법률 요건이 바로 법률행위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107조부터 110조까지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가 진정한 물론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의사표시일 수도 있지만 무언가 잘못된 의사표시로 인해서 법률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07조부터 110조까지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조의 경우에는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텐데요.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이제 반지를 건네주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랬을 때 갑돌이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인지, 증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채권편에서 이제 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대가 없이 뭐 금전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하는 그런 계약의 유형으로서 증여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 갑돌이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들면 돈을 달라라는 의사를 가진 매도의 의사로 준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률 내기는 사람들의 진정한 의사가 이제 표시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현대사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 관계 속에서 수많은 정말 계약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런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할 텐데 이런 어떤 의사가 하자가 있는 경우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07조부터 110조까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107조에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그 예에서 이제 갑돌이가 실제로는 매도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반지를 무상으로 준다는 표현을 했다. 그러면서 건네주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이 반지 너 가져봐. 이 반지 한번 끼워봐. 뭐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물론 그 갑돌이의 속마음은 뭐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매매의 의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그 표시된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준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로서 을순이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 107조는 우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증여의 의사, 갑돌이의 의사는 그냥 무상으로 주는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매매의 의사인데 그냥 한번 껴봐, 너 가져봐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진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진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선은 갑돌이의 그 반지를 가져보라는 그 의사가 증여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갑돌이가 그 반지를 주는 것 같이 처음엔 건네주지만 나중에 항상 돈을 청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을순이가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이랬을 때는 더 이상 을순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갑돌이가 증여의 의사표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그 대가를 지급해 달라는 매도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가 그 갑돌이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표시를 갑돌이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처리하는 것이 더 이상 을순위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조에서 제1항의 단서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단서로서 그러나 상대방인 을순이가 갑돌이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갑돌이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라고 제10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예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갑돌이의 계속되는 거짓말에 을순이가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반지를 받은 뒤에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병돌이에게 팔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랬을 경우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을순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서 이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해야 되겠지만 선의의 제3자인 병돌이는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병돌이로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반지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반지를 이제 갖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자기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반지를 강제로 뺏긴다면 거래 안전이 침해되고 병돌이로서 너무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107조 2항에서 갑돌이 을순이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반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병돌이에게 하더라도 병돌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의의 제3자 그리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들은 처음 민법 총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한번 참고로 앞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제가 뭐 블로그나 이런 마지막 부분에 언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함께 있는 민법 총칙편 PDF 파일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민법 총칙편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이메일로 siwo@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요청 메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곧 유명 서적에서도 이제 무료로 전자책으로 발부가 될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때 갑돌이가 을순이에 대한 증여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을순이는 이제 반지를 갑돌이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그 증여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반지를 돌려줘야 될 텐데 이미 반지는 병돌이에게 반지가 건네졌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제 반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채권편에서 불법 행위처럼 부당이득도 법률행위와 같이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고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이런 부당이득도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떤 일정한 이득을 가졌으면 그 이득을 돌려달라는 그런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것도 법률 요건으로서의 하나인데 이것은 나중에 채권편에서 공부를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당이득으로 갑돌이에게 이제 을순이가 이 반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표시, 이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진의가 아닌 실제 그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제10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8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을 제107조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법률 요건 중 하나인데 의사표시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약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뭐 시계를 사겠다라고 하면 시계를 사겠다는 의사,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10만 원에 팔겠다는 그 의사가 합치돼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법률행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107조에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해서 이 반지, 갑돌이가 을순이에게 반지를 주는 것을 예를 들었었잖아요. 반지를 두면서 속으로는 나중에 그 돈을 청구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외부로 표시할 때는, 을순이에게 얘기할 때는 이 반지 네가 가져, 네가 껴봐 라고 이야기했다면 진위가 아니었더라도 그런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 을순이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물론 무효가 되지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제108조에서는 그 표의자만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서로 짜고서 통정했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이런 내용들을 알면서 공모해서 어떤 행위를 한 것을 말하거든요. 이런 서로 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한 이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는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규정이 제108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갑돌이가 이제 파산이 될 처지에 놓였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돌이에게 자신 소유의 A 건물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해 주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 이제 A 건물의 소유권은 을돌이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갑돌이에게 채권이 병돌이가 갑돌이에 대한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 건물은 이제 을돌이의 소유니까 이 병돌이가 A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재산은 갑돌이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갑돌이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병돌이가 A 건물을 통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회복해야 될 그것이 정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갑돌이와 을돌이가 서로 짜고 통정해서 이 소유권을 을돌이에게 넘겨놔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이런 악의적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률을 통해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108조 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병돌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돌이와 을돌이의 A 건물 매매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겠죠. 이런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의 명의로 되어 있는 A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이제 말소가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물권법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니까 서로 통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했잖아요. 이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가 되겠고, 병돌이는 다시금 갑돌이 소유가 된 A 건물에 강제 집행을 진행해서 이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공조체 2항은 107조 2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인데요. 갑돌이와 을돌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만약 을돌이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정돌이 제3자에게 A 건물을 매도한 뒤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선의의 정돌이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라는 제107조 2항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었죠. 그래서 병돌이는 정돌이 소유의 A 건물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동조체 2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규정된 이유가, 정돌이가 만약 선의라면 이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A 건물을 이제 매수를 해서 이로 인해서 또 수많은 이해관계를 맺게 될 텐데, 이 정돌이가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무효고 A 건물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된다면 거래 안전에 굉장히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은 당사자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거래 안정,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한 거래 안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민법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A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병돌이가. 이랬을 때 이 병돌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될 수가 있는데, 갑돌이와 을돌이의 통정 허위 표시에 기한 A 건물 매매는 무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가 A 건물을 갑돌이에게 당연히 원상 회복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채권편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당이득으로 A 건물을 이제 갑돌이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A 건물이 정돌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반환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랬을 때 과연 을돌이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그럼 을돌이가 정돌이로부터 A 건물을 매도해서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를. 이 금액이 부당이득이 될 것이고 이를 A 건물을 대신해서 갑돌이에게 반환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럼 병돌이는 이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 이 반환 채권의 강제 집행을 해서 자신의 채권을 반환받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A 건물 자체가 갑돌이의 소유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해서 그 부동산에 대한 A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을 통해서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그 A 건물을 판 금액 그 채권의 어떤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호의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금 법률을 읽을 때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읽을 때 그 요건 내용마다 이렇게 잘라서 읽는 것을 혹시 눈치 채셨나요? 그렇다면 상당한 이제 법률에 대한 레걸 마인드를 형성을 해 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할 때 아이들 시킬 때 그 읽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에 맞춰서 끊어서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법률을 읽을 때도 이러한 요건 사실대로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고 그러나 이거 단서 이렇게 끊어서 읽는 이런 습관을 들이면 어느 정도 법률을 좀 더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07조부터 법률 행위가 필수적으로 의사표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 중에 하나인데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어떻게 처리를 할지. 첫 번째로 비진의 의사표시. 자기가 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의사표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를 공부했고 지난 시간에 제108조에서는 표의자와 상대방이 함께 꾸몄다면 함께 통정한 허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제109조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사가 착각을 한 것이라면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제109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증권사 직원인 갑돌이가 A 주식 15,000주 매수 주문을 입력을 하면서 매수 가격을 실수로 100원이어야 하는데 1,000원으로 입력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1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가 그동안 A 주식을 100주 이상 거래를 하지 않았었는데 그동안은 매수 가격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알면서도 10,000주 이상의 매도를 이제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파는 입장에서는 매수 가격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랐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갑돌이로서는 자기의 실수가 있었으니까 정말 놀랐겠죠. 놀라면서 A 주식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제109조를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을돌이는 설령 매매 계약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갑돌이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109조에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근거에서 이 단서의 근거에서 이제 항변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갑돌이는 설령 그래 을돌이 너희 말처럼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착오임을 잘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돌이는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재항변을 한,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그런 사안이죠. 판례가 있는 사안인데,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착오가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것인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조문에 있지만, 착오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 을돌이와 같은 이런 내용은 조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판례는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서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시가와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매도 주문을 냈고, 그래서 이 사건 거래를 성립시켰다면 갑돌이가 이 사건 매수 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가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우리가 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9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중요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격을 잘못 책정했다라는 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땐 취소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109조 1항을 통해서 알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새로운 법리가 형성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표의자의 중대한 가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 어떤 단계별로 제109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동조 2항은 이제 우리가 107조, 108조와 동일한 취지에서 규정된 제3자 보호 규정이었죠.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우리가 공부했던 107조, 108조는 이런 의사표시는 무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이것도 뭐가 다르지라고 의심을 안 해보시면 안 되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무효랑 취소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이 무효와 취소와 관련돼서는 제 137조, 146조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항변이라는 내용이 우리 많이 나왔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중대한 가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항변했고, 그렇더라도 이용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재항변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변이 무언가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고로 이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자면, 항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 별개의 주장을 하는 것을 항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때 을돌이가 돈을 빌린 적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부인, 아예 그 원고 청구 갑돌이의 주장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걸 부인이라고 하는데, 돈은 빌렸지만 이를 모두 갚았다. 이것은 별개의 주장이잖아요. 이렇게 별개의 주장을 통해서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시키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항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민사 재판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저도 이제 수백 건의 민사 재판을 담당하면서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는데, 이 조문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현실에서도 법률행위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차례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사실 뭐 버스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이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현대사에서는 사실 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계약을 함에 있어서 내가 잘못 내 본래의 진심과 다르다거나 상대방과 어떤 짜고 한 행위라든가 착오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누구로부터 속았다거나 아니면 누구 협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거나, 이런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언가 하자가 있고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표의자를,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민법 총칙에서, 그리고 민법 전체를 보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107조부터 110조까지다 라고 전제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의사표시에 착각이 있었을 때, 착오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이어서 이제 만약 표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거다. 어떤 기망을 당해서 속여서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을 사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박, 어떤 협박에 의해서 공포심이 일어나게 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게 했을 때 이러한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다라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을 제11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0조는 그동안은 표의자와 상대방 이렇게 1대1의 관계 아니면 이 상대방이 다시 어떤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이렇게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는 관계였는데 제110조 제2항에서는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래서 제3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를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기라는 것은 사람을 속여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봅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해가 생길 것이라는 등의 말을 통해서 공포심이 일어나도록 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런 행위가 표의자와 상대방 이렇게 1대1이었으면 당연히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여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110조 2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자가 등장했을 때 약간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병돌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수백만 원이 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속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갑돌이의 속임에 넘어가서 을돌이가 병돌이를 찾아가서 수백만 원을 주고 그 시계를 구매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법률행위의 주체, 이 매매계약의 주체는 을돌이와 병돌이잖아요. 근데 이런 을돌이가 의사표시를 하는 시계를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갖게 된 것은 제3자인 갑돌이의 어떤 사기가 있었던 거죠. 제3자의 사기가 있었던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제110조 제2항이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110조 제1항의 근거에서는 이제 자신의 매매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겠다라는 게 인정될 수 있지만 제2항처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사안처럼 이런 경우에는 을돌이가 속았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값이 나가지 않는 시계를 구입한 것은 되게 아깝지만 이 을돌이가 팔겠다라는 이 의사표시를 좋아하면서 이제 그 돈으로 다른 경제활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병돌이가. 그래서 수많은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데 이 아무것도 몰랐던 순수한 이 병돌이를 무조건 배제해서 을돌이가 안 됐으니까 병돌이 너는 희생해 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너무나 병돌이에게 가혹한 처사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민법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110조 제2항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제 을돌이가 병돌이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시계를 매입하겠다라는 이런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인 갑돌이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예요. 병돌이가 그 시계를 파는 병돌이가 을돌이가 갑돌이로부터 속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제 제3자인 갑돌이의 사기에 의해서 병돌이의 시계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을돌이가 했다면 병돌이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3자가 등장하니까 좀 헷갈리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이런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법률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그린 다음에 화살표로 매도, 의사표시, 기망, 시계, 인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를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조 제3항은 이제 107조, 108조, 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선의의 제3자에게 의사표시의 취소를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인데요. 이 예가 좀 잘못됐네요. 이 피해를 입은 그 표의자가 어떻게 권리를 회복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 갑돌이와 병돌이가 이제 서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안 상태에서 시계를 과하게 비싸게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들에게 이제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 시계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까 얘를 좀 잘못 이제 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을돌이가 오히려 굉장히 비싼 시계인데 좀 싼 가격에 그 시계를 병돌이에게 판 경우라고 오히려 예를 들어야겠네요. 그랬을 때 이제 병돌이가 을돌이가 갑돌이와 병돌이의 속임으로 인해서 을돌이가 이 시계를 싸게 팔았다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만약 병돌이가 이 시계를 제3자인 정돌이에게, 선의의 정돌이에게 판매했다면 유효하게 되잖아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제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을돌이가 정돌이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뭐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을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재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이해는 좀 잘못 기재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3자가 나왔을 때는 저도 수없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이렇게 기재를 할 때 얘를 잘못 적을 정도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뭐 A, B, C 이렇게 말로만 하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잘못된 예를 교재에 적었는데 이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 교재 받으신 분은, PDF 무료로 받으신 분은 이렇게 좀 본인들이 수정을 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항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또 다른 유형 중 하나로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제110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제 107조부터 110조를 통해서 민법 총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지만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리고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경우에는 성정한 허위표시도 있죠. 이처럼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제111조는 어쨌든 이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 정상적인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이런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가 있죠. 어떤 김밥을 사서 먹기로 결심을 했다. 그랬을 때 이 김밥 얼마예요? 라고 묻고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1,000원에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이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나의 말이 그 김밥을 파시는 분에게 도달했을 때 이런 청약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111조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71조에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예외를 두고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제 71조에서 그 총회 법인의 기관으로서 총회를 소집할 때 그 통지를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했을 때, 그러니까 통지를 보냈을 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11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111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인데 발송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예외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제71조도 이에 해당하고, 그 이유가 수많은 사원 중에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발송만 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도달주의의 예외인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1항에서는 도달주의다라고 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2항에서는 약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죠. 제2항은 통지를 발송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을 때 그 발송했던 의사표시의 효력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정인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동조 2항이 규정을 하고 있네요. 독특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사겠다라는 의사를 담은 서면을 이제 발송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요즘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워낙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서면을 보내서 서면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법조문이 생겨난 이유 자체도 과거 역사 속에서 형성된 조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랑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사겠다는 우편을 보냈는데 우편이 도달하기 전에 갑돌이가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을돌이가 이제 갑돌이가 사망한지를 모르고 갑돌이의 청약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읽고 이를 승낙해서 시계를 우편으로 보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때 이제 갑돌이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상속인이 병돌이였는데, 병돌이가 이제 을돌이 시계를 받았는데 이제 시계가 필요가 없게 되었죠. 이제 갑돌이가 원해서 샀던 시계니까. 그래서 시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갑돌이의 사망으로 청약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해볼 수 있잖아요. 본인의 의사가 아니니까. 하지만 이때 과연 갑돌이의 거래의 상대방인 을돌이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갑돌이의 재산을 상속한 병돌이를 보호해야 하는지라는 어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조문이 이제 형성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어쨌든 병돌이는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그 갑돌이의 의사가 중요시 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을돌이는 갑돌이가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래의 상대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111조 2항은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서, 비록 병돌이의 어떤 그 의사가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갑돌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어떤 재산관계를 상속하는 병돌이보다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래 상대방인 을돌이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제 을돌이가 갑돌이의 시계 매수 의사가 유효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인 병돌이에게 시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7조부터 111조까지 이번 주에 공부했던 5개의 조문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이 법률 행위가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고, 결국 법률 행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얼마나 제대로 잘 반영이 돼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규율하기 위한 게 사실 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법의 기본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듭 한번 공부를 107조부터 111조까지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조문을 다시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111조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제2통조 2항과 같은 이런 조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지금 현재의 어떤 거래 모습으로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우편으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을 때 어떤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라고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제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제111조가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공부를 했었죠.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만약 비진의 표시라든지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착오에 의한 표시라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한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어떤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111조에서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이러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112조에서는 만약 그 의사표시를 받는 사람이 만약 제한 능력자였다면, 우리가 민법 총칙을 처음 시작하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이긴 하지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나 뭐 예전에 심신상실자라고 했는데 후견인이 필요한 자라든지, 어쨌든 이러한 제한 능력자와 관련된 보호 규정들을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했었죠. 근데 만약 이제 그 반대로 의사표시를 받는 자가 만약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11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자신의 시계를 을돌이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고, 을돌이는 이제 그 시계를 사기로 마음먹고 갑돌이 집에 찾아갔죠. 근데 갑돌이 집에 미성년자인 아들 병돌이만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소 병돌이가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서 을돌이는 이제 안심하고 병돌이에게 시계를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는데요. 만약 그 사실을 병돌이가 잊어버려서 아버지인 갑돌이에게 이야기를 전하지 않아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매수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돌이에게 시계를 팔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을돌이의 사정도 안타깝긴 하죠. 시계, 좋은 시계를 구입했다라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을돌이가 더 이상 갑돌이의 시계를 매입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민법 총칙 초반부에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자에 비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112조는 어쩔 수 없이 을돌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병돌이에게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던 을돌이로서는 갑돌이에게 시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라고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병돌이로부터 갑돌이가 이야기를 들었고 을돌이가 갑돌이의 시계를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그런 의사를 전해 들었는데 정돌이가 더 비싸게 사겠다라는 말에 현혹돼서 정돌이에게 시계를 팔았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갑돌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갑돌이를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갑돌이가 이중 매매를 한 것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채권편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중 매매를 한 것이 돼서 을돌이에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12조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1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했었죠. 법률 행위라는 것은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법률 요건 중 하나인데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그런 법률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과연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런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만일 어떤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어떤 잘못을 한 것은 아닌데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의사 표시를 수령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표의자로서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겠죠. 특히 사실 113조 민법 제 1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공시송달 규정이 민법에서 많이 어떤 중요한 규정이라기보다는 민사소송법에서 많이 중요하게 이제 작용이 되거든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이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다. 이랬을 때 원고의 소재기가 상대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보류가 된다면 그 원고가 자기의 권리를 어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표의자의 어떤 소재기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겠죠. 상대방의 답변서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민사소송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시송달이긴 하지만 제 113조에서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과실 없이 어떤 표의자의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법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 제 194조 내지 196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소가 이제 상대방 피고한테 송달이 안 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공시송달을 인정해 주진 않고요. 여러 가지 주소 보정을 수차례 이제 걸친 뒤에 특별 송달이나 뭐 휴일이나 야간에 송달도 한번 해 본 뒤에 그래도 어떤 피고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이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주거든요. 이랬을 때 법원에서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한 뒤에 이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공시하게 되고, 그 후 2주가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법원 게시판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시송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송달의 효력을 발생케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겠죠. 표의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공시송달을 또 너무나 확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표의자가 어떤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악용해서 자신의 어떤 의사를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제도는 표의자가 아무런 잘못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되도록 그 요건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고 113조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제 의사표시와 관련된 마지막 규정이 제113조이고 다음 114조부터는 이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대리와 관련된 규정들을 이제 114조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구입하시려는 분은 siabooks.com을 찾아오시거나 02-6959-9970으로 전화 주시면 책을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또 다른 민법 조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